저 같은 경우는 31살에 이사가 돼서 타임지에서 100인에 선정될 때까지 사실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아니 근데 31살이 되신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그러니까 잠 안 자신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해서 됐어라고 묻지만 저는 성공했느냐라는 기준이 행복이라면 그렇게 시상받고 할 때까지 정말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주제인 에이지도 마찬가지지만 왜 똑똑한 사람들이 집중을 못하고 삶의 만족감을 잃는지 이것이 저와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정말 항상 고가가 진짜 ABCD이면 A를 놓친 적이 없어요.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거에 그냥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의 문제라고 항상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장 일하기 힘든 보스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스택공화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직장인들을 위한 집중력 수업의 번역자이자 리박스 컨설팅의 정태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는 리더십과 조직문화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직장인 여러분들이 정말 몰입감 있게 진짜 삽질 안 하고 일한 대가를 잘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집중력을 주제로 해서 책을 번역하게 되면서 우리 뇌가 팝콘처럼 팡팡 터지는 이 도파민에 먹힌 이 뇌를 살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책을 내게 됐고요.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지 오늘 많은 기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저희가 이제 HR 관련된 책들을 많이 내다 보니까 대표님 명성이 되게 자자하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굉장히 어린 나이에 지휘에서 전무님 여자 임원이 되셔서 또 전 세계 HR 영향력 있는 사람 100명 중에 1명으로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선정도 되시고 저희가 항상 책으로만 뵀던 분들의 회사 지휘에서 근무를 오랫동안 하셨고 나오셔가지고 콘티넨탈 독일 회사에서 부사장님 까지 하셨었는데 엄청나게 빠른 승진, 그 시절에 여자분들이 유리천장 다 뚫고 가신 거잖아요. 굉장히 선도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나오시고 나서 이제 현재는 리박스라는 컨설팅 회사를 차리게 됐는데 그 리박스는 어떤 의미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리박스 컨설팅 회사는 인사 전반적인 컨설팅을 돕고 있는 회사예요. 정말 5명의 작은 기업부터 스타트업, 중견, 대기업까지 리더나 조직의 문제, 문화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함께 많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정말 실력군들하고 문제 해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31살에 이사가 돼서 타임지에서 100인에 선정될 때까지 사실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아니 근데 31살이 되신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그러니까 잠 안 자신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해서 됐어라고 묻지만 저는 성공했느냐라는 기준이 행복이라면 그렇게 시상받고 할 때까지 정말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주제인 에이지도 마찬가지지만 왜 똑똑한 사람들이 집중을 못하고 삶의 만족감을 잃는지 이것이 저와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정말 항상 고가가 진짜 ABCD이면 A를 놓친 적이 없어요.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거에 그냥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의 문제라고 항상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장 일하기 힘든 보스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왜냐면 위에서 계속 총알이 떨어지죠. 저는 총알을 받아야 된다라는 정말 영웅 다 완벽하게 해결해야지. 그런데 그게 결국 열등감에서 일어났던 것 같아요. 진정한 자신감은 자신의 취약점을 알리는 게 자신감인데 그때 당시에는 저의 취약점을 가리는 게 자신감 돋보인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너무 어린 시절에 그렇게 리더가 되는 걸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저 자신의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스스로에 대해 내가 감정에 공감하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제 뇌는 제 감정과 별도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원하고 뭘 생각하고 뭘 느끼는 거 이전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걸 최선을 다해 직성이 풀려. 목표를 달성해야 돼. 이제 그렇게 먹힌 거죠. 그게 당연하고 그렇게 해야만 해 라고 제 스스로 얘기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소중한 걸 깨달았고 제 실수가 무엇인지 돌아보지 못한 게 무엇인지 과업 이외에 성장이나 관계가 조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를 만들어야겠다 이대로 가다가 정말 안 되겠다
정말 이렇게 너무 많은 혜택을 받은 걸 함께 나누고 저와 같은 여러 가지 정말 승승장구하는 리더들이 멈추고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선 이 방법을 좀 알려줘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든 게 리박스인데 앞에 RE를 붙인 거는 반복되는 그런 의미의 영어잖아요. RE 땡땡. 그런데 그 뒤에 박스가 대문자로 무식하게 커요. 박스라면 상자잖아요. 그게 저예요. 네, 또는 조직, 또는 철학, 또는 제가 살아온 그동안의 여정. 근데 제 박스를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직과 리더와 저 자신과 우리가 서로 만나는 접점에서 정말 리띵크, 리얼라인, 리툴해서 저는 리박스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 자신의 삶을. 그래서 만든 회사가 리박스 컨설팅. 네. 멋진 이름이네요. 괜찮았어요.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제는 옛날처럼 그 지에 계셨을 때나 이럴 때보다는 좀 더 행복한. 저는 지금 다시 현업에 들어가면 샤넬의 리나 네오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리나 네오는 유니레버의 CHRO였어요. 네, HR CHRO. 총괄이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샤넬의 총괄 사장님이시잖아요. 네네. 그만큼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뇌와 공감하면서 의사결정을 잘 순고르게 할 수 있는 단계에 리더가 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는 걸 최종적으로는. 깨달았어요. 네. 현대인들이 집중력 진짜 많이 상실해가지고 예전에는 50분 수업 듣고 10분 쉬고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뭐 10분도 집중하기 쉽지 않은 그런 시절이잖아요. 먼저 이 책에서 이 저자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할로웰 교수님은 하버드 의대 정신과 의사이시기도 한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ADHD 분야의 정말 세계적인 권위자세요. 할로웰 교수님 또한 알코올 중독 가정에서 또 출발해서 이 정신질환도 많으셨고 가정폭력까지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불우한 어린 시절이나 정말 산만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의력을 모으고 감정 통제를 하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자신이 그 일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직장인들에게 뇌 그리고 감정, 결국은 이 감정이 우리의 날씨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공감하게끔 잘 좀 책을 써주신 것 같아요. 이번에 번역을 해주셨는데 사실 집중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 되고 나는 원래부터 집중력이 없어 라는 좌절감에 빠지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우리가 이렇게 집중력을 잃게 된 원인은 뭔가요? 사실 저는 멀티태스킹 하는 것이 제 어떤 큰 자랑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네, 전화 통화? 만나는 사람마다 저는 한 5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다. 운전하면서 또 회의록도 녹음하고 회의록 녹음하면 생각나면은 또 갑자기 저는 GPT 또 닉네임을 붙여서 춘식이거든요. 그 춘식아 뭐라 또 얘기하면 갑자기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서 또 다시 저장하고 그러다가 또 핸드폰 올리고 뭐 이런 게 다반사였습니다. 결국 우리 뇌가 이 주의력 고갈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자극이 필요한데 집중하는 뇌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쉴 틈이 없다라는 게 문제였죠. 그러다 보니까 책에서 기억하세요? 이 개구리 비유가 있었거든요. 전 너무 재미있게 읽고 번역했는데 이 끓는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빵 하고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워하죠. 네. 뭔가 맞거나 뭔가 알람이 나면 우리 다른 일로 이렇게 시프트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뭔가 우리가 쉴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찬물에서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 개구리가 절대 나오지 않아요. 결국 익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금 일상에 수십 개 자극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는데 이 집중을 잃는 줄도 모르고 천천히 우리 뇌가 삶아지고 있는 거죠. 계속 먹히고 있는 거예요. 회사에 출근만 하면 집중 도저히 안 돼. 집중할 수 없어. 그리고 딱 퇴근할 때 되면 업무 일지에 쓸 게 없어. 이런 회의감이 들 때가 많은데 직장인들이 출근해가지고 집중력을 잃게 되는 그런 건 왜 이렇게 많이 할로웨 교수가 참 글을 잘 썼다고 생각하는 건 마치 제 얘기처럼 정말 이 현실적인 제 삶을 이야기해 준 내용도 있고 또 어쩌면 이게 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 하루를 우리가 이렇게 쫙 한번 반경을 펼쳐나 보면은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저도 책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하면서 밑줄을 그었었는데 회의 있죠, 또 알람 울리죠, 메신저 울리죠, 또 요즘은 또 GPT 돌려야죠. 게다가 또 상사가 또 부르죠, 또 옆에 동료가 또 뭐 채팅 오죠.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최소 8시간 일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집중되는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뾰족한 성과 시대에 사실
우리가 52시간 몰입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진짜 몰입 있는 시간제모 효과를 낸다라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책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이 100% 생각할 수 있는 나만의 공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20분 버퍼 타임을 갖거든요. 어떻게? 무조건 멍 때립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약간 바보 된 느낌 있잖아요. 약간 하늘을 보거나 아니면 음악도 안 들어요. 인조인간 같이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한 20분 있는데 그때 진짜 기발한 아이디어가 어마무시하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약간의 빈칸 채우기 습관을 할로엘 박사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시간이 많을수록 뭔가 전략적이고 더 몰입도가 높아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책에서는 그 집중력을 이제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 게 6가지 패턴으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말씀하신 게 화면 중독 같은 거였다면 나머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정말 제가 중독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저는 6가지에 다 해당되는 중독자예요. 제가 무슨 뭐 술이나 뭐 이상한 그런 거에 중독이라는 단어를 쓰는 줄 알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산만한 사람이었고 제가 집중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라고 자부했는데 그만큼 저의 어떠한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저만의 병들이 있더라고요. 할로엘 박사가 이야기하신 6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는 뭐 제 이야기인데요. 뭐 대표님도 그러시는지 모르는데 이 전자기기 중독이에요. 책 안에 나오는 레스라는 이제 주인공은 이 화면 중독에 빠지는 거죠. 저희 컨설팅 회사도 보면은 한 화면이 한 4개 되거든요. 네, 앞에 적어도 2개 이상은 놔야 되고요. 왼쪽 끝에 머리에는 또 카카오 채팅창도 열어놔야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GPT도 열어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도 또 깔아놔야 되고 또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면 굉장히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이 어떻게 보면 밥을 먹을 때도 핸드폰이 꼭 오른쪽에 있어야만 되고요. 핸드폰 분리불안증이. 아, 네. 이렇게 막 손이 떨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 안에 있는 레슨은 창의성도 잃게 되고 갑자기 불끈하는 욱하는 화가 일어나면서 모든 면에서 집중하지 못하니까 성과가 나오지 않고 결국 가정에도 갈등을 겪게 되죠. 두 번째는 이 제 또 2번째 증세인데요. 할로에 박사가 저를 만나진 않았지만 제가 이 번역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건데 전 정말 멀티태스킹의 여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책 안에 나오는 변호사 진이라는 이제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일을 아주 도맡아서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고 사는 스타일이었는데요. 나이가 먹다 보니 이제 노를 조금 할 수 있었던 나이가 됐지만 전 정말 인생의 반 이상을 노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어마무시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원래 일 잘하는 사람한테 일이 더 많이 가요. 총알이 막 떨어지면요 총을 받잖아요. 네. 다 받았다 살았다는데 또 뒤에서 총 쏴하게 총을 주거든요. 약간 일 잘하는 사람의 증후군이기도 하죠. 이런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이 멀티태스킹 중독이에요. 그래서 점점 더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해지면서 예민한 리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과업의 뾰족한 집중으로 끝장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이 일들을 너부러지게 산만하게 나열해 놓고 끝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계속 지연되더라고요. 너무 제 얘기를 해서 제가 좀 이미지가 근데 어떻게 거절하셨어요? 공손하게. 거절하는 법을 저는 코칭 받았어요. 아, 따로. 네, 다행히도 일을 조금 잘하다 보니까 저의 개선 영역이 무엇인지 상사랑 이야기하다가 저의 이 멀티태스킹 중독에 대해서 상사가 알아차리기 시작을 했고 say no에 대한 방법을 코칭을 받았죠. 세 번째 중독은 많은 사람한테 있진 않지만 팡팡 아이디어가 튀는 그럴 때마다 아주 신명나게 일을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들도 많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 책에서 창업가 애슐리가 등장합니다. 애슐리는 아이디어가 너무 넘쳐가지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감당을 하지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행은 못하고 매번 새로운 것만 계속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나열해 놓고 시작은 하지만 중간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마무리를 하지 못하는 것 또한 집중력을 해치는 유형 중에 하나의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약간 보상 시스템에 중독이 돼 있기 때문에 보상 예측 오류라고 책에서 애슐리 박사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스마트폰이나 SNS나 또는 다양한 뇌 보상 시스템이 있는데 이걸 이름하여 도파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할로엘 박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우리 뇌가 혹시 좋은 소식이 있을까? 뭔가 나를 지금 기다리는 사람이 없을까? 뭐 이러면서 계속
계속적으로 멀티태스킹 또는 인정받기 위해서 아이디어 호핑을 한다라는 거죠. 네 번째 유형은 우리 집중력에 대해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되실 텐데요. 아, 진짜 요즘 나락방지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네. 절대 결혼해서는 안 되고 아이를 가져서는 안 되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우리는 너무 걱정이 많아요. 저 자신도 하루에 반 이상은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저를 굉장히 학대하고 너무 못 살게 구는 것 같아요. 이름하여 걱정 중독이 우리의 집중력을 방해하는 정말 나쁜 벌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에서 등장하는 잭이 있는데요. 이 잭은 항상 불안하고 항상 두려운 거예요. 정말 완벽주의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정받기 위해서는 더 완벽해야 되고 더 잘해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을 못하고 엉뚱한 일에 몰입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정받지 못하고 계속 뒤처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 대해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자신의 소신 있는 아이디어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결국 조직에서 계속적으로 뒷전으로 밀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영웅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이 신드롬이 있는데요. 이 등장인물 중에 메리는 팀의 문제를 다 껴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직장인 5년차까지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 회사가 망하는 줄 알았어요. 저 정말 제가 이걸 안 하면 내가 안 하면 이거는 아무도 할 수 없거나 내가 없으면 이 회사는 반드시 망할 거야 라는 착각 속에 절대 안 그러거든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회사가 더 잘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기반 닦아 놓으셨고 네, 아마도 그렇겠지만 그건 착각이라는 소리죠. 결론은 팀의 문제를 떠안으면서 자기를 돌보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그 상한선에 맞닥뜨려질 때 이 영웅 역할 놀이에서 결국은 제 자신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번아웃 증세가 오게 되더라고요. 사람 냄새도 싫고 일도 싫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간의 공황장애 그 전 단계가 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무언가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것 자체 또한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다섯 번째 유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섯 번째에 해당되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샤론이 등장하는데요. ADHD 정말 이건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병원 가셔서 충분히 치료 가능한 거고요. 현대인들한테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자책할 필요가 없는데 그 증세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반드시 책을 읽어볼 필요는 있다가 제가 번역을 하기로 마음먹었던 계기입니다. 우선 ADHD 진단이 필요한 사람이었던 셰론은 첫 번째 증세가 뭐였냐면 정리정돈을 할 수가 없는 상태. 그리고 스스로가 매일 자책에 빠지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뭔가 주의력 결핍이 돼가지고 뭐든지 행동이 이제 좀 오버스러운 행동으로 갑니다. 결국 ADHD는 약간 유전적으로 뇌구조에 요인이 있는 건데 ADHD가 있을 때 지속적인 산만함과 아주 급격한 충동이 일어나거나 또는 과잉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할로웨 박사가 이야기한 것 중에 재밌는 게 있었어요. 바로 제 이야기인데요. 일단 디지털 과부하의 멀티태스킹한 환경에 저 자신에게 노예처럼 저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희야 수고했어. 자기 그 공간. 너는 소중해.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 정말 힘들지.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을 너무 학대하고 사는 거예요. 채찍질하면서 더 달려? 네, 더 달려. 더 완벽해야 돼. 더 잘해야 돼. 이러니까 갑자기 산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요. 아예 미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게 되죠. 이런 것들이 바로 환경으로 인해 생기는 주의력 결핍이라고 해서 ADT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ADT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오네요. 네, 이 ADT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ADHD의 전조 증세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주의력 결핍 성향은 너무나도 기술적으로 빠른 환경이 만들어낸 현상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디지털 기기와 하루 종일 수없이 많은 스크린 앞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 환경이잖아요. 그럴수록 뇌는 지쳐있다. 그러니까 그 시냅스가 터져야 되는데 터지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나은 방법들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기는커녕 정작 자신의 삶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락으로 빠지는 이제 계기가 되는
첫 계단이라고 할 수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출판계에도 ADHD에 대한 예.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맞아요. 청소년 아동 ADHD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음. 어른들도 실제 검사를 안 했을 뿐이지 굉장히 많다라고 나오고 있긴 한데 이 책에서는 그 ADHD 말고 ADT라는 새로운 단어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뭐가 다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할로일 박사는 아니지만 책을 번역을 충분히 이제 한 사람 입장에서 그 책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ADHD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신경 발달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약간 선천적 요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적 진단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증세들은 일관되게 보이는데 과잉 행동을 한다거나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산만한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산만하면 직장 생활이 불가능하잖아요. 네. 예,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약간 성인까지 이 출현 시기가 일관되게 보이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ADHD 증세가 이제 있으신 구성원들을 잠깐 보시게 되면 반복적인 실수를 합니다. 특히 일정 관리가 어려워서 이 정서적으로 탈진되고 굉장히 낯빛이 어둡죠. 이 책에서는 할로엘 교수가 진찰한 샤론 씨를 이야기를 드렸는데 바로 진단을 내려주고 자기 통제의 어려움을 인지한 년에 약물 치료로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장기적 관리를 통해서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결국은 이 셰론이 어떻게 잘 극복해서 여성 잡지사의 수석 편집장이셨거든요. 이분들의 증상을 저는 많이 돕고 싶은데 우선 계획대로 수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놓고 완수를 하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나도 산만해서. 산만해서. 게다가 너무나도 충동적 행동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데드라인 엄수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죠. 아이디어 호핑도 비슷하네요. 진짜 이게 재밌는 게 이게 갑작스럽게 그런 증세가 있으시면 ADT라고 생각을 ADT.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 근데 장점이 뭐냐면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하세요. 다만 끝자락을 마무리 못한다는 거.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특징이 가만히 앉아서 2-3시간 회의하는 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막 꼼지락대시고 너무나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주로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그분들의 언어 습관이 좀 있더라고요. 나는 안 돼. 나는 절대 불가능해.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그리고 나 같은 인간이 뭐 이러한 자기 비하를 많이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분들의 또 특징이 머릿속이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페라리 포르쉐처럼 빵 하고 가는 성향이 있어요. 찔리세요? 괜찮아요? 저랑 같이 그러면 같이, 진단을 같이, 우리 같이 가야 돼. 비슷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리 잠재력이 많으셔도 발휘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인가 싶고요. 그러한 이제 상황에서 잘 치료를 받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ADT, ADT. 네, Deficit Trait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주의력 결핍의 성향이에요. 사실 저 이야기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해야 할 일이 하루에 뭐 20개 창이 떠야 돼요. 이메일은 한 800개 되고요. 전 세계에서 올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오죠. 네, 뭐 영어로 하고 중국어는 또 번역도 해야 되고 또 한국말로 또 공손하게 아니야 이거는 공손하지 않아 더 다시 한번 GPT한테 물어보고 또 다시 쓰고 너무나도 많은 과부하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멀티태스킹한 환경에 후천적 요인이 그냥 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현대 사회가 우리를 다 ADT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냥 먹힌 거예요. 뇌에. 그러니까. 네. 이러한 상황에 팝콘 뇌에 집중 뇌로 가야 되는데 팝콘 뇌로 먹힌 거죠. 이러한 도파민에 먹힌 거니까 계속 자극이 필요하고 더 좋은 게 없을까로 가고 결국은 일관되게 결과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장인들 꼭 이 책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일시적 산만함은 저나 대표님한테처럼 항상 오고요. 이렇게 뭔가 직장에서 두드러지게 이제 현상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행이 안 되고 만성 피로, 만성 스트레스. 주말에 그렇게 마사지를 받는데도 월요일이 제일 피곤해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운동을 하면 더 입술이 부르트고요. 일을 하면서 좋은 것을 먹는다는데 헛배 부르니까 또 다이어트하고 다이어트 하니까 또 운동하면 또 피로하고 잠 못 자고 악순환이 되니까 마음의 위로를 받자고 또 술 먹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 만나니까 또 피로하고 그러니까 일은 쌓이고 마무리가 안 되고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착착착 다 왔네요. 저 일과표를 봐요. 좀 다 들통이 나는데요. 여기에 저는 제일 좀 와닿았던 저와 비슷한 친구가 레스예요. 이 친구는 그냥 너무 고성과자거든요. 근데 이 친구의 환경 자체가 그냥 디지털 환경이 그냥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화면 쫙. 화면부터 모든, 그러니까 뭐 차 안에서부터 화장실에서 밥 먹을 때 친구 만날 때 미안해 듣고 있어 하고 핸드폰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앉아 있는 친구들도 허무하기 짝이 없고, 이러한 분들은 사실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조금 더 업무를 구조화하고 이제 뇌가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몰입하잖아요. 그런 몰입 환경이 자신 주변에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 앞에 아이패드를 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지금 보면은 화면이 지금 3개가 지금 제 앞에 보이거든요. 이렇게 무언가 불안증이 있는 거죠. 이런 전자기기가 없으면. 그리고 이 화면에 대한 과도한 애착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모 대표님은 정말 진지하게 회의를 하는데 계속 핸드폰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핸드폰을 보시길래 혹시 이 이야기가 재미없나요? 하니까 너무 재밌어서 구성원들한테 다음날 이야기해 주려고 핸드폰에다 적고 있는 거래요. 그거는 적고 있는 거죠. 노트 필기나 마찬가지. 그렇죠. 그런데 그 순간에도 우리는 팝콘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들어야 할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기능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녹음을 한다던가 한 가지 이상을 하지 않도록 습관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박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헐 박사님께서. 네. 그래서 이러한 창의력이나 무기력증에 대한 연관된 문제가 있을 때 이제 표정이 무표정해지고 방어 기제가 나오고 짜증이 나면서 정치나 사회 현상에 굉장히 목숨을 걸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관계적인 맥락에 이제 건드리면 찌르는 거죠. 마음으로. 상처를 받고 그만큼 꿈이라는 게 너무나도 소진되는 사치스러운 단어가 되고 나만 바보가 된 것 같고 정말 폭주하는 SNS 속에서 비교당하기 싫고 계속 사회와 차단이 되고 무기력해지고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분들의 내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데 내가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 데를 더 과대하게 막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기보다는 그만큼 자신이 나락으로 빠지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더 방어 기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장 제 인생에서 후회되는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저랑 이 소울메이트 친구가 있어요. 그럼 제가 해외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 정말 비행기 타고 와서 잠깐 있다가 또 다시 해외로 나가고 그런데 너무 소중한 친구니까 그 친구랑 여행을 간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핸드폰이 3개였거든요, 그때. 예, 회사 폰 있고 개인 폰 있고 그 다음에 그 전 직장에서 계속 써왔던 폰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회사 폰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친구랑 여행하는데. 계속 일하고 있어. 내가 네. 여행 왜 왔니? 난 누구? 여긴 어디? 그걸 저는 알아차리지 못한 거예요. 저는 너무 친구가 좋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우니까. 근데 친구가 카페에서 막 이야기할 때도 잠깐만 기다려봐. 듣고 있어. 그런데 하면서 계속 이메일을 썼고요. 친구가 막 사진 찍어달라면 사진을 찍어준 다음에 잠시라도 제 손이 비면 바로 저는 핸드폰으로 이메일을 체크하고 있었더라고요. 5년이 지나서 그 소울메이트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이제야 얘기하지만 네가 지금 변해서 그러는데 너는 정말 최악의 친구였다고. 정말 제 앞에서 시간을 보낼 때 너무나도 허무했고 너무 서운했다고. 같이 있고 싶은데 그 사람 계속 일하고 있거나 딴 거 보고 있고. 그러니까 요즘에 가족들끼리 밥 먹을 때도 다 핸드폰 보고 맞아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밥 먹는데도 다 핸드폰 보고 있고. 이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는 ADT 증세가 있을 때에는 관계가 부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에너지가 계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이게 직장 내에서는 감정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연대감 또는 무례하지 않은 서로의 케어, 배려 이런 게 더 소프트 스킬이 발전하는 이유도 그만큼 기술에 따라서 많이 강조되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원흉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변신하셨다니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